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최근 썰사남 채널을 알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썰사남에 소개되는 사연을 들으면서 가끔은 부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저에게도 드라마같이 극적인 일이 일어나길 바라왔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어두웠던 과거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어떻게 썰사남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해요. 당시엔 CCTV도 없어서 누군가 아이를 버리고 갔는지도 알 도리가 없었고, 저는 어머니에 대한 그 어떤 기억도 흔적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고아 원장님이 예상하시기론 제 몸에 있는 어떠한 특징 때문에 제 부모가 저를 고아원에 두고 간 것 같아요. 저는 홍채 이색증이에요. 영어로는 오드아이라고 하는데 양 눈의 색이 서로 다릅니다. 오른쪽 눈은 짙은 갈색인데 한쪽 눈은 파란색이죠. 해외에서는 오드아이가 그리 낯설지 않지만 한국에서 아주 희귀합니다. 한국에서 오드아이가 나타날 확률은 0.01%라고 해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이렇게 희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평범한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미혼모였다면 더더욱 어려웠겠죠. 고아원에서의 삶은 편안하지만은 않았어요. 우선 다른 아이들과 외모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제 눈이 징그럽다며 피하기도 했고 놀리기도 했어요. 저는 제 눈이 신비롭다고 생각했고 남들과 다른 눈을 가진 것에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는데 이런 놀림을 받다 보니 제 눈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고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을 가기도 했죠. 잠을 자는 것도 여러 아이들과 함께 자다 보니 몽유병이 있거나 잠꼬대가 심한 아이들과 한 방을 쓰면 숙면을 취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잘 자는데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에 들어도 밤에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밥을 먹는 것도 제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음식을 먹는다라는 행위의 의미를 둘 뿐.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 이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라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든 음식이든 놀이든 좋아하는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유년 시절이 다채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주변엔 저와 비슷한 애들뿐이니 제 다채롭지 않은 평범한 생활이 그리 불행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같은 고아원에 있는 친구와는 다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소지가 같기 때문에 같은 학교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다른 학교로 가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서로 같은 학교에 들어가면 고아원에서 자란다는 소문이 학교 안에서 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학교에 들어가게 된 아이들은 저를 포함하여 총 3명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각각 다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고아원 친구들을 각기 다른 학교로 보낸 고아 원장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학한 학교는 학군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곳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통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었어요. 부모님의 직업을 쓰는欄을 보면 의사, 변호사, 교사, 교수 등등 어디 가서 전혀 꼴리지 않을 직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끔 자영업자라고 적어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말이 자영업자지. 가게를 2~3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집안 학벌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면 자신들도 모르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것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학교를 1~2년 다니다 보니 그 아이들과 저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이름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고아원의 주소였어요. 처음에는 땡땡 고아원이라고 적어두었지만 나중에는 지우개로 그 흔적을 벅벅 지웠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부모님의 직업이 특출난 아이들이 특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비싼 승용차를 타고 친구들을 데리러 오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보면 제가 초라하게 느껴져서 차마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답니다. 이것을 저와 함께 사는 고아원 동갑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네가 찡찡거리는 소리 못 들어주겠으니까 작작해라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가족같이 생각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이런 차가운 이야기를 들으니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울한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는 사는 세상이 다르니 대화에 끼지도 못했고 같은 반 아이들은 말도 잘 안 하는 저를 음침하게 생각하면서 저를 외면했습니다. 대놓고 따돌리는 건 아니었지만 같은 반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꺼려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다 보니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서 고아원에서도 똑같이 지냈습니다. 저를 돌봐주셨던 고아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그런 저를 걱정하셔서 여러 상담을 해주셨지만 고아원에서 저에게만 신경을 쓰기는 어려우셨기 때문에 저는 방치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5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게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방과 후에 저를 부르셔서 이상하게 생각했죠. 선생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없으시더니 제 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몇몇 아이들에게 눈이 왜 그러냐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외국인이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일지도 모른다는 걸 확신할 수 없었고 어떤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눈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더니 물으셨어요. 너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니지?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영 미덥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그거 유전이니? 역시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곧바로 말을 이으셨어요. 맞다. 얘 고하지. 에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었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것이었는데 선생님이 한 말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이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관심도 없던 저를 부른 이유는 제 눈을 가지고 몇몇 학부모가 항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제게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어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을 옮겨가며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미군 부대 근처의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는데 거기서 미군들을 접대하다가 저를 낳았다는 것이었죠. 이걸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제가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저는 그렇게 잠재적 문제아 취급을 받았어요. 이런 소문이 심해지자 저를 학교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말들을 잠재우고자 결국 고아 원장님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아 원장님이 이곳에 오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심해졌어요. 제가 고아원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학부모들이 설마 고아이기까지 한 거냐라며 저를 더더욱 탐탁지 않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국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되었지만 제게 붙은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곧장 입학하게 된 중학교에서 그때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본격적인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겪은 차가운 눈초리와 근거 없는 미움은 저를 끝없는 암흑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의 10대는 암흑기 그 자체였어요. 그 당시 제가 집중했던 건 눈색을 바꿀 수 있는 방법뿐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날, 고아원에서는 이제 곧 세상으로 나갈 저희를 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와 동갑인 두 아이는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했고 좋은 후원자들을 만나 약간의 생활비를 받으며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주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생활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살아가던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그렇다 할 후원자 없이 고아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저를 안타깝게 여기던 자원봉사자분이 시설 하나를 연계해 주어서 그곳에서 미혼모들을 관리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쥐꼬리만한 지원금이었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달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 쥐꼬리만한 지원금도 자기 뱃속으로 넣었어요. 진짜 미혼모를 도우려고 센터를 연 게 아니라 지원금을 타서 편하게 돈을 벌려는 속셈이었거든요. 이런 곳이다 보니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모일 리 없었습니다. 제가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안 센터장은 난방도 끊어버리고 화장실 물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어차피 갈 데도 없는 녀석이니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는 냉골 같은 방에서 잠들어도 볼일을 몇 번이나 본 후에야 물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도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저 같은 개눈가를 받아줄 곳은 없다는 센터장의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세뇌를 당한 탓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눈을 마주보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를 아무것도 못하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며 삶에 대한 애착을 완전히 잃어갈 때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자주 가는 식당에 음료를 배달하는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생긴 게 제 타입이라서 은근슬쩍 눈길을 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본인을 보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는 누군가와 연애를 하거나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저를 의식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투명인간처럼 생각해서 그를 마음껏 바라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약간 음침해 보이는데 그때 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식당에서 간단히 밥을 먹고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몸을 돌려서 저를 부른 사람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이 그 남자였거든요. 저는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게다가 제가 식당에 가는 날은 일주일에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파는 오므라이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오므라이스의 가격이 제게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에 그 남자가 나를 부르다니 믿기지 않는 상황에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쭈뼛쭈뼛하며 제게 말했어요. 여기 자주 오는 분이시죠? 그런데 요즘 통 안 보이시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 남자가 저를 지켜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니까요. 저는 떨리는 입술로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자주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남자는 손이 저릿한지 양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꼭 감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저랑 밥 한 끼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살게요. 저는 얼떨결에 그러겠다 대답했고 저희는 일주일 뒤 다시 이 식당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센터에 돌아왔는데 한숨도 못 잤어요.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전날부터 기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무려 일주일이나 얼굴을 못 봤으니 남자가 저와의 약속을 잊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보던 남자는 항상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대로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처음으로 남자와 밥을 먹는 거라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생각보다 큰 문제 없이 데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잊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제 양쪽 눈의 색이 다르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바로 고개를 바닥으로 내린 저는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아무리 들떠도 그렇지, 이걸 잊으면 어떡해. 큰일 났어. 내 눈을 제대로 봤으니 나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을 거야. 갑자기 일어나서 가버린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냥 내가 먼저 일어나서 가보겠다고 할까? 어쩌지?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고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나에게 사치야.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사과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에게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저도 의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랑 좋은 시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순식간에 이 말을 우다다 뱉고는 가방을 챙겨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을 막았어요. 저기 잠시만요. 왜 가시는 거예요? 정말 의문이라는 목소리로 말하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제 눈 보셨잖아요. 차마 남자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대답하니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영 씨 눈이 뭐 어때서요? 수영 씨 양쪽 눈의 색이 다르다는 건 처음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아시는데도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신 거예요? 눈색이 신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눈길이 가서 보다 보니 수영 씨의 눈색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멈칫했던 건 수영 씨의 눈이 신기해서도 깜짝 놀라서도 아니에요. 저, 그, 그러니까 남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남자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말을 덧붙이고 있지만 그저 예의를 차리는 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영 씨랑 눈이 마주치니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원경으로 달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마치 우주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쳐다본 거예요.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정말 억울하다며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는 남자의 얼굴을 보니 그 말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 눈을 보고 우주 같다고 말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꺼려하고 온갖 지저분한 소문을 불러온 제 눈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해준 사람은 그 남자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울컥하며 눈물을 흘리자 남자는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소리를 내자 주변의 이목이 저희 쪽으로 쏠렸는데 남자는 더더욱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달랬어요. 한참 지나서야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왜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행동했는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남자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고 화를 내주었어요. 저는 이해한다 말하는 사람들을 자신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저를 대신해 화를 내어주니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형민 씨를 통해 콘택트 렌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형민 씨는 자신은 제 눈을 정말 좋아하지만 제가 눈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콘택트 렌즈의 힘을 빌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왜 진작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저는 형민 씨의 도움으로 콘택트 렌즈를 끼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제 세계는 넓어졌고 희망 없이 그저 그런 삶을 살았던 제게도 소원이 생겼고 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결혼이었어요.
형민 씨는 애당초 제게 결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고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민 씨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들인 반면에 저는 아니었거든요. 부모 없이 자란 저를 형민 씨의 부모님이 받아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 눈이었어요.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제 본래 눈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지만 형민 씨와 결혼을 한다면 부모님에게 이 눈을 보여드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형민 씨는 자신의 부모님들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제 원래 눈을 보여드렸을 때 실망을 감추지 못하실 형민 씨 부모님의 얼굴을 상상해 보면 상상일 뿐인데도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형민 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을 미루고 미뤘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도 말이죠. 저희가 만난 지 3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형민 씨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민 씨는 미리 부모님께 제 눈을 설명드렸어요. 양쪽 눈의 색이 다르니 놀라지 마시라고요. 이 말만 들어도 적잖이 놀라셨다고 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말로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실제로 보시면 어떻겠어요. 제 눈은 자세히 봐야 색이 다르다는 걸 알 정도가 아니라 대충 지나가다가 봐도 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콘택트 렌즈를 끼고 다니면서 한동안 사람들이 제 눈을 어떻게 보는지를 잊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이 렌즈를 빼는 게 제겐 크나큰 두려움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렌즈를 뺀 후에는 제가 제 얼굴을 못 봤습니다.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형민 씨 덕분이었어요. 형민 씨는 저 스스로도 비춰보지 못하는 제 눈을 바라보며 늘 예쁘다, 아름답다 해주었습니다. 어서 결혼을 하고 싶으니 부모님을 보러 가자며 보채지도 않았어요. 제 상처를 알기에 제가 준비가 될 때까지 묵묵히 제 곁에서 저를 기다려 주었죠. 형민 씨의 부모님을 뵙는 날, 저는 콘택트 렌즈를 끼고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두 분은 저를 몇 번이고 만났던 분들처럼 저를 반겨주었어요. 제가 인사를 하자 두 팔 벌려 환대해 주시고 저와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를 온몸으로 표현해 주셨죠. 부모도 없이 가족의 사랑 같은 건 받아본 적 없던 제게 이런 애정은 눈물 날 정도로 귀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오지 못했고 해외에서 살아서 그런지 제가 오드아이라는 사실에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에도 오드아이가 있어?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 신기하네. 라고 말하고 끝이었죠. 그렇게 음식이 나왔고 식사를 하는데 밥이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분은 제가 밥을 도통 먹지 못하는 이유를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두 분이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저는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형민 씨에게 들으셨겠지만 제가 양쪽 눈 색이 달라요. 부모님도 없이 자라서 왜 이런지 이유도 알 수 없고요. 그래도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시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주저리 제 눈에 대한 설명을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두 분은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질에 찔린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럴 게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콘택트 렌즈를 빼는데 심장이 쿵쿵거려서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지금이야 괜찮다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제 눈을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괴물 취급하실 것 같았거든요. 특히 부모도 없는 여자가 이런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근본이 없다 생각하실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렌즈를 빼고 고개를 들어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살짝 흔들리는 것으로 보아 많이 놀라신 듯 했어요. 당연하죠. 저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자마자 고개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이 들려왔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저는 깜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상태로요. 나는 파란 눈을 처음 봐.
파란 눈이라고 해서 얼마나 예쁠지 궁금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신비롭고 예쁘구나. 한 번 더 보여주지 않겠니?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이 모은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울음소리를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눈은 평생의 약점이었습니다. 이 눈만 아니었다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 눈을 제게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좋은 거 하나 없는, 쓸데라곤 전혀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형민 씨와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제 눈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저를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저만의 고유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버님과 어머님은 저와 형민 씨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고 저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제 눈을 드러낸 것은 제 결혼식장에서 처음이었어요. 사실 그 전에 공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제 눈을 보여주면 결혼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니 제 눈색은 묻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제 눈색이 다르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마 눈보다 제 다른 모습이 더 화려했기 때문이겠죠. 결혼식을 마치고 식사 중인 손님들을 찾아가며 인사할 때 그제야 제 눈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는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감추려고만 했던 내 눈이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제 눈만 보고 제 눈을 가지고 수군덕거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제 눈을 부끄럽게 여긴 것은 저의 자격지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민 씨와의 만남, 그리고 결혼은 제 인생에 이와 같이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남편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직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결혼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콘택트 렌즈를 끼지 않았고 제 눈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을 무례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다르기에 당연히 놀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 눈 때문에 저를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제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의 지지는 대가 없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가족도 없이 부모도 없이 자란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저를 쓰다듬는 어머님의 손길에 익숙해지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리기는 했네요. 시어머니가 저를 더욱 애틋하게 여기셨던 건 시어머니 또한 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없는 서름을 잘 아시기에 제가 혹시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기죽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저를 더욱 잘 챙겨주신 것이었어요. 같은 아픔을 공유한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어머님은 제게 시어머니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앞서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시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가족의 사랑을 주고받아 본 적 없었던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두었지만 결혼은 현실이기에 문제를 겪게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금전적인 문제였어요. 시부모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시댁의 사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이 병원비로 들어갔고 남편이 벌고 있는 돈의 일부도 아버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저와 결혼을 하면서 생활비가 조금 여유로워지기는 했지만 아버님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시면서 매달 나가는 아버님의 약값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밀검사 비용이 더 비싸졌습니다.
분명 병원에서는 확실한 차도가 보인다고 했다고 해요.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야 상태가 좋아져 저와의 첫 만남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매우 난처해 하더라고요. 두 분은 절대 저희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비 때문에 며느리를 들인 것처럼 보이지 않냐며 부모님의 일은 부모가 알아서 할 테니 가정을 이뤘다면 네 가정에 충실하라고 남편에게 몇 번이고 강조하셨어요. 해외에 있는 아가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이 걱정되어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아가씨에게 그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돈을 보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아가씨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돈이 없어서 유학을 가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알게 된 대학 교수님이 유학 갈 학교에 장학금을 받게 해주셨고 아가씨는 자신의 생활비를 벌며 유학 중이었어요. 한국의 집에 돈을 보냈다가는 당장 외국에서 먹고 살 길이 없었을 겁니다. 시부모님은 머리 좋고 똑똑한 딸이 병 걸린 부모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삶을 포기하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은 남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남편은 최대한 아버님의 이야기를 여동생에게 전달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매번 남편에게 네 가정이 제일 소중하다 하고 말씀하셔서 남편 또한 제게 그렇게 말했지만 한편으로 아버님이 많이 걱정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을 제가 당연히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에 아무 말 없이 남편은 몰래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두고 볼 수만 없었던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이기도 해. 어떤 자식이 편찮으신 부모님을 나 몰라라 해? 당신은 나를 그런 여자로 만들 셈이야? 남편은 정말 고마워했지만 그러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아버님의 몸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시술이나 수술을 받게 된다면 아끼고 아껴놓은 생활비가 전부 날아갈 것이고 아버님의 투병 생활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10년이 넘게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면서 남편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버님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 당신도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요. 저는 제가 말한 것은 꼭 지키는 성격입니다. 저의 가장 큰 콤플렉스인 오드아이를 극복해내면서 정말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시아버지를 잘 모셨더니 산신령이 나타나서 시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었다면 좋았겠지만 저희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되려 포기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부부끼리 떠나는 여행, 꿈도 못 꿨습니다. 여유로운 주말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갖는 계획을 기약 없이 미루었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 손주가 왜 안 보고 싶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당신들 때문이라 생각하셨기에 손주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직 생기지 않은 아이보다는 제 친정부모와 같은 시부모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을 부양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시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잠깐 안 좋아졌다가 다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해 인공호흡기를 꼈고 온몸에 황달이 올라와 온몸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사람이 풍선처럼 부풀어서 누군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가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상태가 안 좋아진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의사는 저희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모두는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실 거라고 입을 모아 말했지만 사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딱 한 사람, 아가씨만 빼고요. 아가씨는 아버님이 쓰러지셨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던 중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유학 간 이래로 처음 한국에 돌아온 아가씨가 처음 들은 소식은 아버지의 부고였습니다. 공항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아 오열하는 아가씨의 모습을 본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아가씨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아가씨는 저희 결혼식에도 오지 못해 그것이 첫 만남이었는데 참 서글프고 가슴 아픈 첫 만남이었네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았던 어머님은 아버님의 흔적을 미련 없이 정리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남은 아버지의 흔적은 오랫동안 써오신 일기와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저희는 아가씨의 어머니와 함께 이별의 슬픔을 조금씩 지워나갔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아가씨를 설득해 미국으로 다시 돌려보냈죠. 그렇게 2년 뒤 아가씨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년 사이에 아가씨는 졸업을 해서 이름 가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해요. 남자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취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양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한국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의 소식을 들은 어머님과 남편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남자 쪽의 집안이 굉장히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저희는 아버님의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으니 만약 남자 쪽에서 예단이나 예물 이야기를 꺼낸다면 저희는 맞출 형편이 안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남자의 집안에서 저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긴 했지만 딸내미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어머님은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그렇게 아가씨의 결혼식 날, 어머님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예식에 오신 분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결혼식은 무사히 잘 진행되었고 저는 이제야 한숨 돌린 채 밥을 먹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긴장 때문에 밥을 제대로 못 먹었더니 얼마나 밥이 맛있든지. 그렇게 정신없이 밥을 먹고 화장실에 다녀갔다 돌아오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과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복을 입은 것을 보니 다른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곳의 혼주인 것 같았어요. 딱 봐도 부티나는 한복을 입었는데 와, 저건 얼마나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순간적인 궁금함이었지만 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세웠어요. 저는 설마 저를 부른 건가 싶어 몸을 돌려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제 눈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솔직히 조금 불쾌했습니다. 남들이 제 눈을 보고 놀라는 건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제 눈을 신기하다는 듯이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은 다른 일이니까요. 제가 불쾌해하며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날카롭게 말하자 그 아주머니는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한 손으로 꼭 잡으며 제게 물었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무례하게 남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본 걸로도 모자라서 대뜸 나이를 묻다니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뭔가 궁금한 마음이 들어 알려주었습니다. 31인데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의 손이 더욱 세게 떨리기 시작했고 입을 틀어막은 채 어찌할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어디가 아픈가 싶어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31년 전에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 눈이 아가씨 눈이랑 똑같았어요. 이 말을 듣는데 순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오드아이가 나올 확률은 0.01%로 10,000명 중에 1명 나오는 확률이거든요. 저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확률도 극히 낮았습니다. 게다가 아주 우연한 곳에서 저와 똑같은 오드아이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을 만날 확률은 더더욱 낮죠. 우리나라에 저와 같은 나이에 31년 전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2명이 있는 것보단 제가 잃어버린 친모를 찾는 게 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이잖아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그럴 리가 없다며.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평생을 허비했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자 주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혼주인 사람이 오지 않자 아주머니를 찾으러 온 그분의 가족들 또한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몰려 나왔고 저를 불러세운 아주머니는 아들로 보이는 사람의 품에서 울고 있었죠. 이후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정말 놀랍게도 친자일 가능성이 99.9%가 나왔어요. 저는 친모를 찾았다는 기쁨보다 제가 버림받지 않았음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 눈 때문에 친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자 이젠 정말 제 눈을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어머니와 떨어지게 된 전말은 이랬습니다. 저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가족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한 여자가 제 눈을 보더니 너무 예쁘다며 감탄을 했다고 해요. 그 여자는 얼마 전 3번째 유산을 하고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자 바다로 여행을 온 것이었는데 어머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싶어 저와 함께 그 여자와 꽤 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이 되어 각자의 숙소로 들어갔는데 눈을 뜨니 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감쪽같이 사라졌죠.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얄팍한 동정심에 이끌려 낯선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 아이를 잃었다는 죄책감 때문에요. 그리고 그 죄책감이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찾은 제 형제들도 저를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주었어요.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가씨에게 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신형가전과 가구를 꽉꽉 채워주셨죠. 그리고 저와는 여행을 다니며 잃어버린 31년 세월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시어머니는 한라산을 등반하실 정도로 건강하시고 남편은 성실히 일을 하고 있으며 아가씨도 미국에서 잘 적응하며 2아이를 낳았습니다. 또 저도 2아이를 낳았고요. 가족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평생을 떨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평생을 한 가족처럼 되고 평생 남으로 살았던 사람이 가족으로 묶이는 순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되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 외로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충만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